그러면 이제 조사 방법을 봅시다. 상권에 대한 조사 방법은 정성적과 정량적 방법이 있어요. 정성적 방법은 뭡니까? 문헌. 기초 자료를 문헌에서 수집하거나 뭐 인터뷰를 하거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거나 해서 또 뭐 아니면은 뭐 전문가 의견을 듣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정성적 조사 방법이에요. 굉장히 쉽다 정성적 조사가. 그러니까 다른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성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고. 정량적 방법이죠.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상권의 분석은 정성적 조사 방법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문헌에 나와 있거나 누군가의 인터뷰를 들어서 거기가 상권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한 게 아니라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 상권이 갖고 있는 상권의 범위, 상권에서의 고객의 취향, 소비력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뭐 정량적 분석을 해야겠죠? 정량 분석.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 소비 성향 또는 소비 구매력 또는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구통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 오픈 API라 그래가지고 데이터들이 오픈돼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죠. 우리나라에서 오픈 API를 제공하는 데가 어디예요? 통계청이에요, 통계청. 통계청은 유형의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데이터들은 연과 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보고 판단할 수가 없죠. 이 데이터를 가시적으로 표현을 해줘야죠. 지도상에 하든가, 엑셀에 해주든가, 한글 파일로 해주든가. 그러면 통계청에 있는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갖고 온다고 해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권 분석은 데이터를 통한 분석 방법인데 데이터는 오픈이 되어 있고 근데 오픈 안 돼 있는 데이터도 유료 데이터도 있어요. 유료 데이터. 예를 들면 카드 사용 데이터들은 카드사들이 갖고 있어요. 카드사들은 그걸 유료로 판매를 하지만 국가에는 무료로 주지만 일반인들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해서 카드의 데이터들 줄 수 없죠. 이런 것들 가능해요. 우리가 DM을 보낼 때 우리가 브랜드를 어떤 걸 하는데 우리 브랜드의 고객한테만 보내고 싶어. 근데 우리 브랜드는 이런 사람들만 쓰면 좋겠어. 어떤 사람 서울시에 거주를 하고 차량은 3000cc가 넘고 한 달에 카드 사용액이 기본적으로 500만이 넘는 사람들한테만 문자를 보내고 싶어. 이게 가능하나요? 가능합니다. 예. 왜 그게 가능하죠? 카드 데이터를 통해서 소비, 그리고 요즘은 최근에 이제 데이터에 대한 마이 데이터라 그래가지고 금융권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데이터들을 정보 독립해서 주죠. 그 마이 데이터에 의해서도 고객의 성향이나 소비, 그다음에 재산 형태, 부채 상태를 다 정리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들을 하나씩 찾아보는 거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권 분석 시스템이라는 걸 써야 돼요. 상권 분석 시스템. 상권 분석 시스템을 쓰는데, 상권 분석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정리되어 있는 상권 분석 시스템에서 키워드만 입력을 하면 그냥 심플하게 나오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서 보고, 우선 이렇게 데이터화해서 상권을 조사를 할 때에 절차를 어떻게 갈 거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권조사도 분명히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죠. 모든 마케팅 기법은 다 절차를 따라갑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려고 하는 업종에 맞는 시작 금액을 대략이라 정해야 돼요. 1억이냐, 2억이냐, 3억이냐, 4억이냐, 5억이냐, 또는 1,000만 원이냐, 2천만 원이냐, 3천만 원.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창업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정해놓고 내가 어떤 상권 분석을 할 거냐를 통해서 상권의 후보 상권을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창업 비용이 많은 5억이야. 5억이야. 그래서 5억으로 하려고 해봤더니 해보고 싶어 하는 게 파리바게트와 같은 빵 브랜드다. 라고 하면 어디든 들어갈 수 있겠죠. 어디든지. 뭐 그렇다고 할 때 뭐 목적은 계획 수립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후보 상권들이 쉽게 나오죠. 왜 쉽게 나올까요? 내가 정리를 안 해도 SPC에서 정리를 해줄 겁니다. 금액에 맞춰서. 근데 내가 혼자서 한다고 하면은 정리되어 있는 후보 상권에 내가 하려고 하는 브랜드가 맞는지를 검토를 해봐야 돼. 갔더니 경남의 압구정동이나 가로수길에다가 매장을 내고 싶어서 5억을 갖고 갔어요. 그랬더니 5억 갖고는 택도 없더라.
예, 임대료 내고 뭐 했더니 최소한 1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 상권 조사를 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상권 안에서도 모든 상권이 동일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상권의 사이즈가 상당히 커. 상권이 눈에 보일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란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또 건물에 가려져 있고 아파트 단지나 학교에 가려져 있으니까 이 상권이 얼마만큼 큰 사이즈인지는 지도로는 볼 수 있지만 명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직접 그 상권에 가서 얼마만큼 통행량이 있고 사람들이 움직이는지를 실제 봐야 돼. 근데 이게 예전에는 통행량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이 직접 시대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사람이 안 합니다. 요즘은 지역의 지점을 찍으면 그 지점의 유동량과 교통량이 데이터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데이터가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나오는 게 가능한데 예전에는 데이터가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직접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누르는 걸 가지고 이렇게 눌러. 버스 지나가면 누르고, 택시 지나가면 누르고, 승용차 지나가면 누르고, 사람 지나가면 누르고, 사람도 아이냐, 노냐에 따라 또 다르게 눌러요. 이걸 다 체크해서 분석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지역의 포인트만 찍으면 그 포인트에 대한 데이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어디가 이 데이터를 명확하게 갖고 있을까요? 통신사들입니다. 통신사. 왜? 핸드폰을 들고 이동하기 때문에 핸드폰을 가지고 위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어요. 위치 데이터. 그리고 위치 데이터뿐만 아니라 핸드폰 안에서 소비 데이터까지 끌어올 수 있는데 KT하고 SK가 데이터를 모으는 방법이 좀 다른데 KT 같은 경우에는 KT면서 카드사, BC카드를 갖고 있어서 카드사의 데이터와 통신 데이터를 결합한 데이터를 쓰고 SK는 카드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에 따라서의 사람의 데이터를 끌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사람이 서서 할 수 없이 교통이나 통행량, 인구 유동량에 대한 분석을 지금은 돈을 주고 사거나 또는 오픈 API를 찾아서 우리가 그 데이터를 끌어올 수 있다. 자, 세 번째, 내가 이제 그 상권 내에서 교통 통행량까지 하고 내 목적까지도 명확하게 했어. 그러면 어떤 입지를 선택할 거냐를 이제 봤더니 여기가 이 번호도 좋아하고 이거는 또 이 코너도 좋아. 그러면 거기를 입지를 이제는 분석을 해봐야겠죠. 통행량도 동일해. 지나가는 사람도 동일해. 근데 위치가 달라요, 지금 입지가. 그러면은 그 입지에 따라서 또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아, 입지를 가상으로 두 개 또는 세 개를 찍어놓고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입지 주변에 나와 유사한 브랜드들이 있는지를 또 찾아보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죠? 예전에는 걸어 다니면서 있냐 없냐를 찾았다고 하면 지금 걸어 다니지 않습니다. 상권 분석 시스템,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권 분석 시스템 안에서 검색을 하면 유사한 브랜드들이 어디에 있는지 지도상의 위치가 표시가 다 됩니다. 왜 이게 가능하죠? 국세청에 창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를 내고 신고를 하죠. 국세청 데이터에는 주소가 있을 거예요. 이 주소를 지도에 오버랩해버리면은 나가요. 그리고 사업자를 낼 때 업종과 업태라는 걸 정리한다 그랬죠? 통계 분석상 이 업종과 업태의 분리 안에서 내가 원하는 수권 안에서 입지 안에서 분석을 해버리면은 다양한 입지 안에서의 유사 브랜드나 유사한 회사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경쟁력까지도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다음 뭐를 해야 될까? 그 입지 안에서의 내가 얼마만큼의 매출을 올릴 거냐는 것도 다른 문제예요. 자, 얼마만큼 매출을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그걸 이제 예상 매출이라고 합니다. 예상 매출. 예상 매출도 지금은 예전에는 손익계산서를 만드는 방법으로 하나 집어넣어 봤어요. 음. 요즘은 예상 매출도 사람이 만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게 좋은 시대에 태어난 것 같아요. 예전으로 치면은 모든 것들을 수기로 하던 시대에서 지금 예상 매출 어떻게 할까? 자, 통계 데이터 상에서 매장들은 부가세 신고와 결산 신고 등 세무서에다 신고를 하죠. 내가 매출이 얼마고 세금을 얼마 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매장을
들어가 보지 않고도 매장의 매출들을 우리가 바탕으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가 데이터 상에서. 그러면 같은 입지에도 불구하고 어떤 입지에서는 평균 매출이 3천만 원이야. 근데 내가 이쪽 분 봤더니 이쪽이 4천만 원이야.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4천만 원짜리 입지로 가야죠. 근데 이런 분석을 한 여전히 자영업자들은 안 한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있죠.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의 날을 만들면 자영업자들한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예상 매출을 참고했어요. 옆집들이 평균 매출이 3천인데 나는 1억이 나올 거야. 그건 자만심이라. 통계는 정확해요. 표준분포를 따르게 돼 있어요. 다만 양 사이드에 3%로 비정규를 가게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려면은 뭔가 색다른 점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거를 찾는 것보다는 통계 기준에서 매출액을 유사하게 추정을 해놓으면 최소한 내가 망할지 안 망할지는 알잖아. 망할 매장에다가 입지 분석하고 들어가 버리면 왜 분석을 하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반의 반은 성공했습니다. 매장을 만들기도 전에 반의 반의 성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면 점포, 이제 그 실제의 점포의 권리를 분석을 해봐야 돼. 이전에 어떤 브랜드가 했는지, 또는 화재로 인해서 점포가 싸게 나왔는지, 또는 그 이전에 있는 점포들이 했다가 왜 망했는지, 이것들 권리금이 얼마인지, 임대료는 얼마인지, 주인의 성향은 어떤지, 이거를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나서 계약을 하면 상권 입지, 상권에 대한 하고 입지에 대한 분석까지 해서 조사의 절차는 끝난다는 거죠. 계약서를 쓰냐 안 쓰냐는 이제 점포 계약은 상호의 문제긴 하지만 분석 끝났죠. 이렇게 분석을 하고 나면 계약하는 부분은 입지를 분석하고 나서 하는 게 명확합니다. 승권 분석만 하고 나서 끝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엄밀히 하면 상권 입지 분석은 동시에 합니다. 동기에 왜냐면은 상권을 크게 정하는 이유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가까운 근거리의 상권을 찾는 게 1차적으로 맞고요. 개인 자영업자라고 하면 그리고 나면 입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입지 분석은 입지의 선정은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입지 있으면 됐죠. 가시성, 인지성. 그 다음에 아까 하나 뭐였죠?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입지가 여기 있네요. 가식성, 적극성, 인지성. 요 세 가지만 있으면 1급지, 2급지 상치가 난다고 했어요. 요거를 머릿속에 두시고 가시, 접근, 인지, 가시, 접근, 인지예요. 가시성, 인지성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접근성 왜 뺄까요? 갑자기 입지 선정할 때. 상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입지는 이제 볼 필요가 아니 접근성은 볼 필요가 없어. 난 이 상권에다가 해놨는데 여기에 또 접근할 건지 아닐 건지 분석할 필요가 없죠. 입지는 내 매장이 위치한 거에 따른 정시성과 인지성만 이제는 보면 돼. 접근성은 이제는 볼 필요가 없어요. 접근성 볼 필요 없어요. 상품 분석을 끝냈기 때문에 접근성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과시성 봅니다. 정시성 한글 의미하는 바 그대로 눈에 보여 안 보여. 내가 지금 카페를 하는데 고층 건물 17층에다 해놨어. 뷰가 너무 좋아. 그런데 사람들이 카페가 있는지를 몰라. 간판이 안 보이니까. 간판이 가시성의 첫 번째 단서예요. 간판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생전 얼마나 많은 수많은 간판들을 보고 하루에 최소 1,000개 이상의 간판을 무의식적으로 인식한다고 했잖아요. 버스 타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간판들 우리 눈은 다 인식합니다. 인지하지 못할 뿐이죠. 그런데 1층에 있어야 될 카페가 17층에 있어요. 보이나요? 안 보여요. 안 보이면 어떻게 찾아가? 인지성, 인지성. 알고 있어? 어디에 있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 여러 학교들이 있는데 학교 어디에? 그럼 인지하기 쉽죠.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교의 지리에 능할 거고 학교 앞에 어디에 능할 거예요. 그것들도 인지성의 하나예요. 또는 학교가 아니면 뭐 공공기관이나 병원이나 이런 데를 예를 들면 야 거기 병원 옆 후문 주차장 앞에 있는 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빠르지 더 주소를 주는 거예요. 요즘 핸드폰에 주소 넣으면 가는데 옛날 분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어디 앞에 어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역전압. 잘못된 말이죠. 역전 자체가 역 앞이라는 의미인데 역전의 앞은 또 어디야?
잘못된 말인데도 불구하고 옛날 어르신들 그러면 역전 카페에서 만나. 역전이 역 앞인데 그 앞에야 이렇게 의미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식 우리는 인지성이라는 걸 터득해 왔어요. 근데 그게 저희 세대는 아직도 그렇게 얘기해. 야, 어디 어디 학교 앞에 거기 유명한 데 있잖아. 그 옆에. 근데 그때 이제 쉽게 얘기해. 그냥 주소 보내줘. 근데 주소 보내줘라고 하면은 왜 주소를 찾아봐야 되잖아. 또 주소를 물어봐야 되잖아. 아니면 검색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번거로우니까 전화 받다가 물어보면 거기 앞에 옆에 있잖아. 이게 바로 인지성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뭔가를 설명할 때 낯익은 거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해. 그게 자기성과 인지성의 특징입니다. 자, 상권의 타당성이라는 단어가 새로 나왔어요. 접근성이 아니라 이게 과연 필요냐를 다시 한번 몰아라는 거예요. 지정한 상권 내 소비 지출 총액을 확인할 해당 상권 내 점포들의 매출 비율을 조사하고 인구 증가 소득 수준의 상승이 기대되는지를 확인하라. 되게 어렵죠. 타당성. 여러분들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타당하면 신뢰하고 신뢰하면 타당하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타당하면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신뢰하면 타당합니까? 어떤 말이 맞아요? 어떤 말이 맞습니까? 타당하면 신뢰하다, 신뢰하면 타당하다. 타당하면 신뢰한 거죠. 타당하면 신뢰성이 확보가 돼. 근데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친구들하고 나하고 신뢰관계가 두꺼워, 두터워. 근데 이 친구가 나한테 거짓말해. 그건 타당성이 없죠. 근데 타당성이 명확하게 있어. 그걸 누군가 얘기해주면 신뢰감이 생기죠. 타당하면 신뢰감이 생깁니다. 신뢰성이 있다고 타당성이 확립되진 않아요. 그러니 이 타당성 평가를 다시 해보는 거야. 음. 자, 입지를 정해놓고 보니까 매출이 내가 원하는 금액이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여기를 들어가지 않고는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데 나 여기 꼭 들어가고 싶어. 그러니까 타당성 검사를 다시 합니다. 아, 보니까 내 옆에 매장 옆에 병원이 지어지고 그러면 늘어나겠는데 매출이 또 아파트가 지어질 것 같아. 미래에 개선되는 상황들도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죠. 마곡상권이 그랬습니다. 마곡상권에 보면 앞에 이화여대 병원, 서울병원이 들어와 있어요. 마곡을 강서의 압구정이라고 부르는데 거길 가면 배우지가 다 아파트야. 그런데 반대 길 건너에는 대기업들이 입주해 있어. 그리고 대학병원이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100%의 미래를 보고 사람들이 미리 들어갔어요. 임대료가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야, 여기는 앞으로 개선될 사항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비싸더라도 앞으로 고객 수요가 높아질 거야.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을 바로 상권의 타당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타당하면 제가 뭐 하다 그랬죠? 책에는 없지만 타당하면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딱 신뢰가 생기니까.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보는 접근 가능성은 접근성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접근성이 좋냐 없냐는 상권 자체는 접근성은 우수해요. 우수하지 않는 데다가 상권을 분석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됐어. 그런데 여기에서 가능성은 뭐냐? 지하철, 버스 정류장, 주차장의 편의시설이나 인원계, 우리 매장점에서 볼 때 조금 더 가깝게 있냐 없냐 이거를 보라. 아니 버스 안 다니고 지하철 안 다니는 데가 서울에 있어요. 사람이 안 걸어 다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매장에 이제 정해져 있는 매장에 그러니까 상권에서의 접근 가능성, 약간 접근성이 아니라 내 매장 위치에서의 접근 가능성. 지하철 1번 출구에서 50m야, 30m야, 10m야.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안정하냐? 안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가까울수록 인지도가 높아져. 일기성이 높아져요. 나오자마자. 눈에 보이고 지하철 1번 출구 앞에 있어. 라고 하면 찾아가기 쉽잖아. 그 접근 가능성을 보라는 거지. 가능성은 접근성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접근해. 그런데 접근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냐, 어렵게 할 수 있냐 이 얘기예요. 경쟁 회피와 상권의 흡인력도 봐야 됩니다. 보안 단계에 있는 매장이 있으면 좋겠죠. 옆에 보니까 내가 내려고 하는 매장에 경쟁 브랜드들이 없어. 근데 내가 지금 내려고 하는 게 베이커리예요, 베이커리. 근데 내 주변에 보니까 카페들이 널렸어. 아까 얘기했죠? 카페하고 땅은 보안관계죠? 보안관계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국가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밥집을 내려고 하는데 옆에 보니까 다 국집만 있어. 그럼 내가 빵집을 내면 커피가 보안제겠죠. 문방구가 많은 데는 아이스카레나 음료를 파는 슈퍼 같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학교 앞에. 아이들이 문구점에 갔다가 이것들을 사기 위해서. 그런데 초등학교 앞에다가, 대학교 앞은 상관없는데 초등학교 앞에다가 당구장을 줘. 이게 되나요? 이게 보완이 될 게 있나요? 아이들이 당구장 가? 여러분들 그렇지 않죠? 학교 앞에 당구장이 있으면 당구장하고 술집, 노래방 등은 다 보안 관계에 있습니다. 유흥시설들. 뭐 유흥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스포츠 시설들도 그것들을 쓸 수 있는 학생, 최소한 고등학생들이 아닌 대학생들이 있는 데들은 이런 것들이 한 건물 내에 있어요. 그러니까 상권 안에 입지에 있는 입지에 건물 안에 있는 브랜드들을 자세히 보면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어떤 건물들을 보면은 정원만 들어가 있는 데들이 있죠. 그리고 밑에 뭐가 있죠? 약국이 들어가잖아요. 또 어떤 건물들은 학원만 들어가죠. 그리고 그 안에 문방구가 들어가거나 카페가 들어가잖아요. 이것들 다 보안 분석이에요. 병원 건물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좋을 수 있는 브랜드가 뭐가 있을까? 카페예요. 왜? 병원 들렸다가 쉴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놀이시설 있는 건물들 있잖아요, 위쪽에. 놀이시설들 아이들 맡겨놓으면 엄마들, 아빠들 어디 가야 돼? 카페 가서 기다려야지 거기 앉아있을 수 없으면은, 그냥 1층에 카페가 있으면 거기 갈 거 아니에요. 이런 보안이 있는지, 또는 없는지를 통해서 고객의 흡입력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예, 될 수 있냐라는. 그래서 같은 유사한 업종이 있는 것도 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구 상권 같은 데들은 가구 업체들이 모여 있는데 보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권에 흡입력이 생기는 거고 경쟁의 피를 통해서 보완되는데도 흡입력이 또 생기는 겁니다. 이 흡입력이라는 건 두 가지 이유에서 다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조심해야 하는 정보가 있어요. 입지 분석할 때. 이거를 제일 많이 안 해. 사람들이. 폐업 이력이 자주 있는데 또 주인이 왜 자주 바뀌는지 봐야 돼요. 매장을 임대를 하고 계약을 했고 봤더니 주인이 사이코패스요. 맨날 와가지고 이 밖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뭐 수도 많이 쓰지 마세요.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장사 쉽게 만들어 버리면 힘들죠? 건물 위에 주인이 살면 피곤해요. 와가지고 쓰레기 밖에 배출하지 마세요. 문 닫아놓고 영업하세요. 계속 얘기를 하면 내가 임대했는데 임대 계약서의 첫째 1조에 이렇게 돼 있어. 매장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사용 수익해야 되는데 와서 시끄럽게 해버리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망한 데는 이유가 있다. 이런 이력들을 보는 거야. 이 옆에 임대료는 1,000만 원인데 여기는 500만 원만 준대. 알고 봤더니 여기서 사건이 일어났네.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나만 모르고 계약을 했지만 동네 사람들 다 알죠? 사람이 죽은 매장에 가서 뭔가를 먹을 수 있나요? 그래서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싸면 화재가 있었거나 사람의 인사사고가 있었거나 이런 것도 봐야 돼.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사람의 특성상 1층인데 계단이 있으면은 잘 안 올라가요. 1층은 1층에서 바로 연결돼야 되는데 계단이 있어버리면 그건 1층이 아니야. 그리고 또 언덕이나 지하철 고가 아래에 있거나 사람들이 피하는 데가 있어. 미신도 있지만 야, 저런데 그러니까 해가 또 들지 않는 점포라든가 이런 데도 조심해야 되는 점포의 리스트들이 있는데 뭐 이건 학술적인 내용들은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상권 분석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오늘 꼭 다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빅데이터 공부하시잖아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상권을 보여주는지 이 책에서는 이거를 분석하는 방법을 보여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트만 해놨으니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들어가시면 상권 분석 시스템이 있습니다. 국가기관이에요. 중기부 산하의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다양한 데이터를 오픈 데이터든 오픈 API든 다 갖고 와서 내가 원하는 상향으로 상권 분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어떤 매장들은 어떤 메뉴들을 팔고 있고 어떤 가격에 팔고 있고 내 주변에 어떤 브랜드들이 있고 가격대는 얼마고 매출이 얼마고 유동인구 얼마고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이 이 분석 시스템 왜 모를까요? 어려워요. 쓰기가 어렵게 돼 있어. 여러분들은 쉽겠지만 자영업자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어려워. 쉬워야겠죠? 그리고 얘는 핸드폰에서 잘 안 돼요. PC에서밖에 안 되는데
자영업자들 바쁜데 집에 PC 있어요? 핸드폰으로 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이러한 데이터들을 핸드폰에서 분석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하면 쉽게 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게 해야죠. 여기는 단계별로 하나하나 하나를 설정을 다 해주면 지역 설정까지 해줘야지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 분석 시스템을 쓰기에는 어려워. 그러니까 잘 돼 있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이 공단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민간에서 운영해주면 안 돼? 우리가 돈 줄게. 민간에서 운영을 해서 자영업자들이 쉽게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정부는 땡큐인데 정부가 운영하면 어떻게 해요? 정부가 딱딱해. 좋은 데이터를 어떻게 UX나 UI를 만드냐에 따라서 고객이 쓰는 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좋은 데이터에도 보여지는 부분이 안성이 좋지 않으면 쓸 수 있을까요? 못 써.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되는 건 이렇게 좋은 상권 분석 시스템. 제가 앞에서 말한 모든 것들을 이 안에 다 넣어놨어. 그래서 꼭 제가 이거 분석하는 거는 굳이 여러분들은 한 번만 들어가서 전문가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해드립니다. 할 시간도 없고 들어가 보세요. 자, 두 번째. 중기보험가는 국가기관이에요. 그런데 경기도가 또 따로 만들었어. 우리 경기도에도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중앙정부에서 만든 거하고 조금은 다르게 만들어 볼게. 그래서 여기는 경기도는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빅데이터 기반의 수권 분석 시스템이다. 그래서 각계의 생활 밀집 업종을 선별하고 업종별의 다양한 정보. 그래서 이거를 또 컨설팅하고 연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데이터가 주어져도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은 달라지고 달라진 분석 방법에 의해서 보여지는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에 착안해서 만든 게 경기도형 상권 분석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서비스가 보여지는 게 달라요. 고객한테. 물론 이제 경기도 상권 분석 시스템은 경기도에 국한돼 있지 경기도 상권 분석 시스템에서 제주도를 분석해 주진 않아요. 경기도의 인구가 가장 많죠. 서울시보다 인구가 많아요. 지금 200만, 1,300만 뭐 이렇게 됐을 건데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어요. 출퇴근을 하는 인구들이죠. 빠져나가요. 서울로 빠져나갔다가 저녁 때는 다 돌아와. 그러다 보니까 생활 밀집 업종을 선별한 거예요. 서울은 그렇죠. 서울시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분석 시스템은 전국구예요. 전국구. 그냥 모든 데이터를 다 집어넣고 분석할 수 있게 해놨다면 경기도는 주거단지예요. 사람이 잘 오니까 잘 오면서 쓸 수 있는 생활 밀집형이 있죠. 슈퍼, 약국, 병원, 생활체육시설 등등. 얘를 중요하게 분석을 해놨던 거예요. 물론 관련 데이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검색하고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돈을 내고 보는 데 중에서 가장 다행인 게 이제 레이스 기즈맵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어때요? 신용정보회사예요. 신용정보회사. 국가의 신용정보회사인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다양한 통계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런 걸 제공해 주죠. 예상 매출, 경쟁 현황, 이용 고객 특성, 지역 정보, 각종 지수, 그리고 이용 목적에 따른 뭐 보고서나 데이터 솔루션 형태로도 제공을 해주고 데이터의 상세된 이야기를 블로그를 36만 개 블로그를 만들고 업종도 더 상세하게 구분했죠. 그래서 심지어 그 안에서 추천도 해줍니다. 데이터만도 판매를 하고 왜? 민간 거잖아요. 민간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나이스 기즈맵은 상당히 비쌉니다. 1년 사용료를 내거나 건바이건 사용료를 내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불평부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기에 돈을 내야만 쓸 수 있으면 자영업자들은 돈이 없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런 분석마저도 돈이 없어. 물론 이제 데이터의 주권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여기 주어져 있는 데이터 주인은 누구다? 자영업자들이에요. 근데 자영업자들이 생성한 데이터들은 기업인, 정부는 무료로 주고 있지만 기업은 제공하면서 돈을 받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저는 그래요. 데이터의 주권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우리가 소비하는 데이터를 카드사가 가져가잖아요. 근데 왜 그 카드사들은 그 데이터를 칠까요? 우리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 주권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면 좋겠고, 그 안에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상권 분석이나 입지 분석을 편하게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조금 더 폐업이 줄고 성공 확률이 높겠죠? 누구도 하지 못한 일입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바라고 있는 일입니다.